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동네꼬마님. 아이고, 노래 그냥 기가 막혀요,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영광을 제가 또 누려봅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연이 이제 만들어질 거지만 그래도 시작을 자연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의 또 다른 사연들까지도 음원으로 제작이 되면 그게 또 좋은 컨텐츠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제가 돌비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네네. 제가 이렇게 뭐 들은 얘기를 돌비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 이 이야기가 노래까지 가는 걸 보면서 진짜로 크리에이터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정말 새삼 느꼈어요. 진짜 이거를. 진짜로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신 그 좋은 이야기가 음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너무나 영광이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동네꼬마님에게도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빠따 맞은 보람이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제가.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시대르무 진행이다 보니까, 오늘 해주실 이야기, 역시나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2005년도에 똘비라고 하는 21살 먹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똘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고등학교도 1학년 때 그냥 그만둔 그런 케이스였어요. 가정 형편이 뭐 좋았던 거는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조금 우리 어긋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좀 걸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과 그런 선배와 그런 인간관계를 좀 맺고 그렇게 반 양아치? 반 건달? 뭐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고 여러모로 조금 알아보다가 아는 그 선배들, 항상 선배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선배가 너 그러면 나 따라다니면서 용돈이나 좀 벌어라. 그러면서 선배 한 명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별다른 거 없었대요. 그냥 야 가가지고 나랑 저녁이나 먹고 일하는 거나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예 형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형님하고 저녁에 국밥 한 그릇 간단하게 먹더니 삼겹살집을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삼겹살집을 올 거면 여기 와서 바로 밥을 먹으면 되지 왜 저러나. 삼겹살집을 따라서 쓱 들어갔더니 거기 사장님이랑이 표정이 되게 안 좋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그냥 하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들어와야 똘비야 너 저기 앉아. 너 저 테이블 앉고 나는 여기 앉을게. 그러더니 테이블을 따로 잡고 앉더래요. 그러면서 앉아있어. 너 뭐 맥주 먹을래? 소주 먹을래? 막 그러더래요. 형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는 너 맥주 한 잔 먹어라. 그러면서 맥주 한 병을 그냥 본인이 빼다가 앞에다 잔하고 딱 놔주더래요. 형님이 혼자 앉아가지고 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는데 삼겹살집 들어간 시간이 5시 반 정도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밤 12시까지 딱 맥주 한 잔, 맥주 한 병 앞에 딱 놓고 6시간을 넘게 앉아있었대요. 똘비가. 그 형님도 그렇게 앉아있었고. 그런데 사장님이 우리 6시부터 피크타임이잖아요. 밥 먹는 시간. 와가지고 뭐라고 할 만한데 뭐라고를 안 하더래요. 그 시간이 거의 12시가 넘어가고 이제 많이 늦으니까 손님이 이제 없잖아요. 손님 다 나가고 나니까 그 형님이 쓱 일어나가지고 금고로 가더래요. 돈통 있는 대로. 땅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싹 빼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뭐 이것저것 카드 결제도 좀 하는 거 같더만 그래. 그 돈 들어올 거 아니냐고. 어디다가 쓰는데? 막 그러면서 사장님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똘비는 저 형님이 왜 저러고 있나 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었대요. 그렇게 거기서 그 형님이 뭐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나와가지고 똘비한테 돈을 몇만 원을 이렇게 쥐어주더래요. 그래서 형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하긴 뭐 하는 거야 엄마. 돈 받으러 다니는 거지. 그러더래요. 형님 그런 거구나. 그랬더니 너 엄마 할 거 없으면 형이나 따라다녀라. 형도 심심한데 용돈 좀 챙겨줄라니까. 그러면서 시작된 인연으로 그 형님을 따라서 돈 받으러 다니는 일을 좀 그렇게 다녔대요.
이게 좀 합법적이지 않은, 지금 같으면은 뭐 저거는 뭐 경찰을 부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돈을 빌린 사람도 조금 옳지 못한 돈을 빌렸는지 어쩐지 몰라도, 예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안 했고, 그 형님도 아슬아슬한 경계의 면에서 어떠한 법적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 그 선 내에서 움직이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가장 좀 경악했던 게 여성분이셨대요. 어떤 분이 그 형님하고 여성분을 이제 만났는데, 집을 찾아가가지고 너 돈 줘라, 너 돈 안 주면은 너 이제 팔려가자, 일이라도 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여자가 배째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그러면은 너한테 시간을 내가 조금 줄 테니까 돈 마련해서 오라고, 그러면서 여성분이 키운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작은 강아지였대요. 그 강아지를 안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돈 갚을 때까지 이 강아지 물 한 모금 사료 하나를 안 줄 거라고. 네가 돈 늦게 주면 얘 죽는다. 굶어 죽는다. 돈 빨리 준비해서 와라. 나 장난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갔고, 진짜로 이 멍멍이가 또 가족이잖아요. 예. 이틀 만에 돈 가지고 오더래요. 조금 악랄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옆에서 이제 보면서, 이게 돈이 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혼자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주변에 조금 질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후배들도 선배들도 막 전화도 돌리고 얘기를 했대요. 못 받은 돈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받아다 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 한 명이 얘기를 하더래요. 나 100만 원 못 받은 거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한대요. 야, 그러면 내가 그거 받아오면 20%는 내 거다. 20% 내 거고 나머지는 너 줄 테니까 오케이 하면 내가 한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서 20%, 30%, 많게는 50%까지 그 돈 띄어 먹으면서 악랄하게 돈을 받으러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일거리가 좀 들어오더래요. 돈도 좀 잘 벌고, 또 나름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날도 좀 있었고, 주머니에 돈이 좀 찰랑찰랑거리고 사람들 윽박 지르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인상은 더 험악해지면서, 이제 돈 받으러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항상 화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막 본인도 기세가 항상 등등하잖아요. 건달처럼 막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짜 한량처럼 저녁이면 맨날 동네 당구장 가서 이렇게 당구 치는 데가 있었대요. 예. 거기서 아저씨들하고 내기 당구 치면서 돈 따먹고 돈도 좀 잃고 그렇게 노는데, 그 아저씨들한테도 이제 막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그 어디 못 받은 돈 있으면 말씀하셔요. 내가 받아다 줄라니까 수수료 좀 있어? 그러면서 막 당구를 치고 이제 그러는데, 그날 이제 사장님하고 좀 늦게까지 당구를 쳤대요. 손님은 없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조금 이제 시간이 늦고 손님이 없으니까, 야, 똘비야, 일로 와라. 컵라면 하나씩 먹자. 그러면서 컵라면에 물을 따라주더래요. 그래서 컵라면을 호롱 먹는데, 당구장 사장님이, 야, 너 뭐 지금 그럼 돈 받으러 다니라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뭐 사장님 뭐 못 받은 돈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에휴, 그러면서 한쪽 서랍을 열더니 종이를 몇 장 이렇게 빼갖고 오더래요. 그 종이를 본인 앞에 딱 놓는데, 보니까는 차용증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차용증하고 뭐 금 1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었대요. 1천만 원을 뭐 빌렸으면 하면서 쭉 있고, 밑에 빌린 사람, 뭐 빌려준 사람이 지장 찍은 것까지 딱 있고, 이게 뭐예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뭐 이야기하자면 좀 길고, 보다시피 차용증이야. 돈을 뭐 빌려준 거겠지? 못 받은 돈이겠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도무지 연락도 안 된다. 찾을 길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능력 좋으면 한번 찾아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면 빵이 좀 있네. 그래도 사장님 내가 수수료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수수료가 몇 프로야? 그러니까 뭐 사장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사장님 나 30%만 받을게.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는 나 300만 먹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딱 얘기를 듣더니, 야 됐고 너 700 가져.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너 700 가져. 나 300 줘. 반대로 하게. 어차피 움직이는 거 너고 나도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는데 네가 받아와서 300이라도 내가 받으면은 좋지 않겠냐고. 그러더래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장님 뭐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내가 움직이면 못 받은 돈은 없어. 일단 알았어요 사장님, 계셔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챙겨가지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차용증에 주소랑 적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는 이 동네 어디 근처에 빌라 그런 거에 연립주택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아 여기구나, 내일 한번 가야겠다 하고 바로 아침에 나왔대요. 그래서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대요. 일단은 돈 빌린 사람 이름을 뭐 창식이라고 할게요. 창식씨 어디 보자. 주민번호가 나보다 5살밖에 안 많네. 이 양반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돈을 빌려고 뭘 한 걸까 하면서 문을 막 두들겼대요. 쿵쿵쿵쿵 두들겼는데 조용하더래요. 근데 이제 연립주택이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옆에 그 복도식으로 창문에서 안에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빛이 색깔이 변하더래요. TV가 켜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장난하나 주먹으로 막 쳤대요. 쾅쾅쾅쾅쾅쾅 한참 치니까는 문이 찰컥 하면서 열리면서 누구야 이 씨X이야 그러면서 막 혀꼬인 소리로 욕을 하면서 누가 문을 열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 한 분이 완전 늘어진 난닝구에 막 사각 팬티만 입고 문을 열더래요. 그러면서 너 뭐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엄청나게 확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술 엄청 드시는구만 하면서 저 죄송합니다. 여기 창식씨 집이죠? 탁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보니까 누구?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창식씨 집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은 놈 이름을 왜 불러 니가?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죽은 놈 이름을 왜? 또 무슨 일인데 왜?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잠깐만 창식씨한테 볼 일 있어서 온 사람인데 창식씨가 죽었다는 뭔 말이에요? 막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아들놈인데 죽었다고 굳이 왜 찾냐고 사람 잊고 살게 찾아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쾅 닫더래요. 이런 경우에 일단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답니다. 사건 사고를 워낙 치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냥 윽박지르고 말고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 참 하면서 일단은 그 밑에 경비 아저씨 그쪽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저기 위에 201호 아들 있잖아요.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경비 아저씨도 이제 그 오래된 연립주택 이제 거기 아저씨가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그 집 애들 글쎄 애들이 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딱히 보이고 그런 건 없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 아들 죽었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소식 들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나이 든 양반들 많이 사니까는 뭐 노인네들 죽은 적은 있어도 글쎄 내가 그런 기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다고 그러면서 안 죽었네 싶더래요. 근데 며칠을 더 찾아와 봤는데 아침에도 와보고 저녁에도 와보고 했는데 집 안을 이렇게 문 열면 안쪽을 막 보고도 했는데 항상 술병만 둥글러 다니지 뭐 사람 흔적이 없더래요. 진짜 그러면 여기 안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본인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못된 거 가르쳐준 형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은 전문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 양반이니까 그 형한테 부탁을 좀 하나 했대요. 형님 내가 주민번호 하나랑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신상 한 번만 털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수료를 주면은 그 형님이 싹 털어서 알려줬대요.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는 지금도 뭐 그런 범죄가 있다곤 합니다만 2005년도면은 너무너무 쉽게 개인정보가 술술 나왔대요. 남동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식이는 일단은 사망신고는 안 돼 있다. 죽은 것 같지는 않다.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니까 그러지 않겠냐. 근데 주소지가 네가 갔던 그 집으로 돼 있다. 창식이는.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지금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엔 동생 집을 찾아가는 게 아마 그 집에 얹혀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난 크다고 보여진다 막 그러더래요. 그 형이. 그래서 그래요? 그 동생 집 주소 이거구나.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또 밥 한 끼 모시겠습니다 형님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옷이랑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지역을 정확히 말씀드려도 뭐 상관은 없겠네요. 논산이었답니다. 논산 쪽으로 이제 갔답니다. 논산에 가가지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까 진짜 그 허름하고 완전 오래된 주택 있잖아요. 근데 주택도 1층 따로 2층 따로 나눠진 그런 집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는 2층이더래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대문도 열려있고 했으니까 현관을 막 두들겼대요. 콩콩콩콩콩콩 막 두들기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렸대요. 왜냐면은 동생 연락처까지 본인한테 다 떠서 들어왔었는데 미리 전화를 하면은 뭔가 대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집 앞에서 차를 대놓고 한참 기다렸대요. 한참 기다리니까
여성 한 분이 쭉 걸어오시고 그 대문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불이 켜지더래요. 뭐야? 남동생인데? 내가 그럼 이거 또 헛다리 짚은 건가? 아닌데 맞는데? 하면서 우체통을 열어갖고 다시 한번 우편물 확인해보는데 쥐번은 맞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나 봐야겠다 해서 2층 문을 두들겼대요. 콩콩콩 두들기니까는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말씀하세요. 그러더래요. 여기 혹시 창식 씨라고 여기 지금 머물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무서우니까 돌아가세요. 막 이렇게 조금 쏘아 붙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여자가 그러는데. 그런데 생각을 했대요. 여자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철수를 하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와봐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 사람이 한번 이런 일을 겪으면은 며칠간은 조금 경계를 하는데 열흘 정도면은 또 경계를 풀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를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열흘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잠복을 한번 했대요. 잠복을 쫙 하는데 또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 여자 혼자 쓱 들어가더래요, 집에. 근데 똘비가 느낌이 뭔가 쎄한 게 있었어요. 정말 쎄한 게 있었어가지고 2층을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현관을 막 두들겼대요. 쿵쿵쿵쿵 쿵쿵쿵쿵 두들기니까 또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기 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말씀하세요 하면서 문 안 열어줘. 여자들 이제 무섭잖아요, 밤늦게. 그래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그 옆집에 지금 도난 신고가 들어와서 뭐 좀 하나 확인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찰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잠시만 조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잠시만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을 열더래요. 쓱 여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돌비님 집에서 마스크 끼고 계십니까? 안 끼시잖아요. 분명히 머리도 길고 여잔데 치마도 입고 있었고 집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스크를 안 벗은 상태로 있더래요.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이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맞다고. 혼자 거주하시는 거죠? 맞다고. 뭐 남성분이랑 사시는 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살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느낌이 딱 그거더래요. 그리고 눈으로 스캔을 쫙 하는데 골격이 아주 튼실해. 여자가 이 정도 골격이면은 이 여자는 이거 체대를 갔어야 돼. 아주 골격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성분 치고는 참 골격이 좋으시네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눈빛이 이 색 뭐야? 이 또라 같은 색 이런 눈빛으로 경찰 맞으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신분증 한 번만 보십시다. 그러니까는 경찰 신분증을 먼저 내놓으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건이 급하니까 신분증 좀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문을 막 닫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문을 꽝 잡았대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이었으면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여성분한테 그런 짓을 하면 손을 싹 뻗어가지고 마스크를 쫙 잡아서 벗겨버렸대요. 그랬더니 왜 마스크를 끼고 있는지 알 것 같더래요. 목소리는 바꿀 수 있고 치마도 입으면 되지만 우리 수염 좀 숱이 많으신 분들은 면도를 아무리 잘해도 푸르딩딩하죠. 그렇죠. 예. 네. 딱 마스크를 벗겨봤더니 그 코 밑에랑 이런 데가 좀 푸르딩딩하더래요. 남자더래요.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이런 씨암이 그러면서 손으로 이제 머리를 잡고 뒤로 제껴버렸대요. 이건 가발이다 싶어가지고. 근데 가발은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소리를 막 지르니까 본인도 당황해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턱을 잡고 위로 빡 들었대요. 목젖을 보려고. 목젖이 볼록 튀어나와 있더래요. 볼록. 예. 그래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야 이 씨놈아 너 창식이지? 야 이 개 여기 숨어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었냐? 막 뭐라고 욕을 막 했대요. 본인도 이제 막 너무 황당하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남자잖아요. 목소리도 이제 안 하고 막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뷰나 너 왜 울어 임마? 야 창식씨. 그러니까는 저 창식이 아니에요 막 울더래요. 예. 너 뭔데? 그랬더니 저 창식이 형 동생이에요 막 굴더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초에 창식이 동생 집을 주소를 따서 온 데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아차 싶더래요. 아, 맞아. 여기 주소지가 창식이 그 동생 지금 그 주소지를 내가 맞지? 맞아. 아, 나도 착각했네. 그래가지고. 창식 씨 동생이요? 그러니까는. 형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요. 내가 그 창식이 형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알잖아요. 형 죽은 거. 죽었나 살았나 몰라도 연락도 안 되고 그 사건 사고를 치고 사라졌을 땐 죽은 거밖에 더 있겠냐고요. 막 그래요. 아, 나 말고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었나 보네. 그러니까는 지금 오신 분은 양반이에요.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너무 무섭고 싫다고 이게. 그래서 아, 근데 머리는 기르고 왜 여장은 하고 다니냐고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우리 있잖아요. 그 남자로 태어났지만 정신세계는 여성이신 분들이 있지 않냐고요. 본인이 그런 쪽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일단은 그냐고. 그래도 그 형이 못 준 돈이 있어요. 형이 못 준 돈이 있긴 한데 뭐 형한테 내가 받아야긴 되겠고, 그 혹시 형 거 그 뭐 볼펜이 됐건 시계가 됐건 혹시 뭐 형 거 물건 갖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줘볼 수 없겠냐고. 안 갖고 간다고, 하나만 뭐 좀 볼 게 있어서 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는 잠깐만요 그러면서 들어가더니 시계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래요. 근데 이 시계가 브랜드가 OST? OST인가? OST 알죠. 네, 이제 그 시계를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예. 이거 형 거 하나 지금 남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있다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서 똘비가 눈빛을 이제 확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겠지만, 이보세요. 그 동생분, 형 재산을 상속받으셨네?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채무도 같이 넘어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윽박을 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물건 받으셨네. 그럼 채무도 같이 갚으셔야지. 그렇게 재산만 갖고 오고 그런 거 안 돼, 법으로. 이거 형 거 차용증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아버지한테도 내가 받아낼 거고 우리 동생분한테도 받아낼 거고, 동생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조금 깡패처럼 막 태세를 바꿔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막 그 두려운 눈으로 제가 무슨 돈이 있냐고, 이 몰골을 보라고, 돈 없다고 막. 그러니까는 뭐 일단은 알바를 하든 어디 가서 뭐 서빙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매달이라도 갚아 나가야 될 것 같다. 지금 이자까지 해가지고 원금이 얼마인지 아냐? 원금에 이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돈이 2천이 훌쩍 넘는다. 내가 2천만 원 다 받을 생각 없다. 한 1,800? 그쯤만 줘라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똘비가. 이자까지도 본인이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일단은 제가 연락 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하자고, 지금은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막 지갑까지 열어서 다 보여주더래요. 일단은 뭐 알았으니까 어디 뭐 이사 같은 거 가지 마시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시게. 예? 나 오늘은 좋게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대요. 예. 아, 근데 이거 이제 한숨이 나오더래요. 일단은 됐어. 형이란 사람이 사라졌겠냐고. 분명히 있어. 이 사람 일주일만 내가 여기서 대기빵 타면은 그 형이란 사람 내 얼굴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대기빵을 탔답니다, 거기서. 근데 한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 문득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잠깐만, 창식이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갑자기 그제서야 그런 물음표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차용증이나 얼굴을 몰라도 가잖아요. 당신이 뭐 홍길동 씨지? 그러면은 아, 예, 어디서 오셨어요? 다 이랬어요, 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네. 창식 씨 얼굴을 몰라요, 본인이. 맞다, 그때 그 형님한테 자료 받을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에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형님, 그 얼굴, 그러니까 우리 신분증이나 이런 거 얼굴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조금 볼 수 있는 거 조금 하나만 팩스 좀 부탁한다. 네.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 팩스 받을 수 있는 곳 가서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예전에는 문방구 같은 데서 돈을 몇백 원 주면은 팩스를 보내거나 받아주거나 이런 걸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문방구 하나 찾아가지고 연락해서 팩스를 받아본 거예요. 팩스로 이렇게 쫙 받아가지고 얼굴을 딱 보는데 아, 좀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네. 그때 봤던 동생이란 사람, 동생도 사진이 같이 왔거든요. 형제다 보니까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이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형님한테 또 전화를 했대요. 아, 형님,
형님의 노하우 좀 한번 빌립시다. 내가 지금 이래저래서 여기 와가지고 조금 빵이 좀 큰 그런 일을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형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뭐 지문을 따서 내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동생이란 사람 있지 않냐. 그 동생이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던지래요. 딱 이 신분증 사진 자기가 보내준 거 이거 딱 밀면서 다 알고 왔다고. 너 창식인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우리 이제 딴소리 하지 말자고. 서로 시간 뺏지 말자고. 너 데리고 내가 지금 법원에 가서 경찰분 옆에 대동하고 검사하면 어차피 너 지문 검사하면 창식인 거 나오는데 굳이 뭐하러 더 숨기냐고 이렇게 떠보라고 알려주더래요. 듣고 보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만약에 창식이면 그네 이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형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렸대요. 늦은 시간이 되니까 또 여전히 치마에 옷을 입고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대요. 두들기니까 또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그 창식 씨한테 볼 일 있어서 온 사람인데 잠깐만 좀 얘기 좀 하시게. 그리고 목소리 좀 깔고 소름 돋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더래요.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좀 앉아보십시다. 앉았대요. 품 안에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종이를 이제 펼쳐서 보여줬대요. 그쪽이 말하는 형 거 신분증 사진이요. 알겠지 이거 형 창식씨 알잖아 본인 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알아 알기는 마 너잖아. 네가 알긴 뭘 알아. 다 알고 왔어 지금. 야 너 사람 그렇게 갖고 노는 거 아니다. 너 진짜 야 내가 너 이자 다 탕감해 주려고 했거든. 진짜로 네 동생이었으면 내가 원금만 받을까도 했어 내가. 근데 넌 안 되겠다. 너 이자 다 받아야겠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저 진짜 동생이에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냐 나 지금 경찰에다 신고할란다. 경찰서 가서 지문 따면 알겠지. 네가 창식인지 창식이 동생인지. 그지? 내가 베팅 하나 한다. 네가 창식이 동생이면 나 돈 안 받는다. 근데 네가 창식이면 돈 다 받고 네 놈 배떼지 뜬다 내가. 오케이? 콜? 해볼래? 얘기를 했대요. 엄청 세게. 예. 그러니까는 조용히 있더래요. 어이 창식씨 대답 좀 해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다가 머리를 쓱 들더니 우리 선에서 끝내려면 얼마면 됩니까? 그러더래요. 예.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창식씨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이러고 살고 있었어? 진짜 대단하다. 동생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는 모른다고. 우리 집 뿔뿔이 흩어져 산다고. 뭔 소리야? 여기가 동생 집 주소지로 되어 있더만. 이게 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동생 주소만 좀 빌렸다고. 뭐 그것도 내가 더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냐고. 그렇게 됐다고. 도망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일단 알겠고 돈 어떻게 할게요? 돈 내놔요? 돈을 빌렸으면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는 그때 그 차용증 좀 다시 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차용증을 딱 보여줬대요. 여기 최 사장님 알죠? 나 최 사장님한테 전부 다 위임 받아서 온 사람이야. 나 불법으로 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돈 받을 권리 있어? 돈 주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자까지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는 이거 돈 빌린 거 아니라고. 최 사장님하고 카드 치다가 나 완전 당한 거라고 이거. 도박 말도 안 되는 그런 판에 나를 밀어 넣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쪽 같으면 그 돈 주겠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차용증이 써있으면 돈 받은 거 아니냐고. 여기 현금으로 수령하였음. 본인이 여기다 지장 찍지 않았냐고.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은 지금 아시냐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얘기 안 했지. 나도 정확하게 다 파악은 하고 왔는데 궁금했어. 그리고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미리 사장님한테 얘기하긴 좀 그랬고 근데 얘기해야지 나가서. 그러니까는 그 사장님한테는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주지. 나 그냥 사장님 뭐 아는 동생이야. 그냥 다 줄 거야. 그런 말 나한테 뭐 하지 말고 더 이상. 그러니까는 이자까지 전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는 탕감해 주려고 했다니까.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는 1,500 드릴게요. 1,500만 원에 대신 사장님한테는 이야기 안 하는 걸로. 그리고 나 못 찾은 걸로 그냥 그렇게 끝내주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1,500 준비해서 내 눈앞에 놓고 이야기합시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잠시만 그럼 기다리시라고. 그 오밤중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디 가서 1,500을 가져오려고? 은행 문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안에 집기랑 다 있고 지가 도망쳐봤자 어차피 또 잡히고 여기서 한 5분 10분 기다려서 안 오면은 차 가지고 한번 나가봐야지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예. 오더랍니다. 딱 문 열고 그래서 내가 나가려니까 들어오네 싶더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딱 와서 한쪽에 앉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돈을 못 가져왔다고 또 긁더래요. 그래서 장난해요. 돈을 못 가져왔다는 게 뭐 말이요 방구야. 돈 가지러 간다며. 그러니까는 아는 친구한테 나가서 전화통화를 좀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런가 그 친구가 내일 아침 밝으면 오전 중에 좀 보자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처리하고 사장님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걸로 우리 선에서 그냥 끝내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려요. 막 글더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다시 올게. 어디 갈 생각 하지 마요. 아침 내가 10시까지 여기 다시 올게. 그리고 나와서 집 앞에 차에서 있었대요. 그냥 무작정 차에서 아예 눈도 안 띄고 어디 창문으로 좀 뛰어넘어 도망가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쭉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로 동이 트고 10시 정도가 됐는데 나간 뭐 그런 것도 없고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10시 딱 되자마자 문을 뚫겠대요. 퉁퉁퉁 막 두들기니까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그 돈 준비 뭐 10시면 된다고 그러더니 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가지고 장난해 너? 창식씨 내가 이자 탕감해줬잖아. 어떻게 이래 사람이? 나 이거 기분 상해서 안 되겠네? 막 뭐라고 하니까 화내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막 글더래요. 예. 내 목소리를 좀 크게 내긴 했지. 하면서 들어갔대요. 딱 들어가니까 화 좀 가라앉히시고 이쪽으로 와서 말씀을 한번 나누시자고 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거실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얘기를 했는데 방 쪽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방까지 가요? 여기서 말하게. 여기서 말합시다.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동네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방음 아예 안 되는 동네라고 그만 사람 쪽팔리게 하고 와서 조금 조용조용 말씀 좀 하시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러십시다. 어디 안 도망가고 아무튼 뭐 그건 칭찬해요. 그러면서 이제 방을 싹 들어갔대요. 예. 방을 싹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런 짓기도 없는 그냥 그런 방이었대요. 헝한 방. 이 방은 뭐예요? 뭐 방에 아무것도 없어. 집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뭐 방을 이렇게 놀려. 그러니까는 여기서 잠깐 말씀 좀 나누시자니까요. 제가 잠깐만요. 뭐 좀 가지고 올게요. 그러더니 저쪽 옆방으로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이 개야. 목소리 깔면서 욕을 쫙 해버리더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하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칼을 손에 쥐고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앞불싸 싶더래요. 이거는 내가 생각 못했네. 이런 생각과 함께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창식씨 왜 이래? 뭐 장난해? 그러니까는 사장한테도 얘기 안 했고 그럼 어디 왔나 사장이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상관없겠다. 여기 뜨면 그만이니까. 야, 너 왜 조용히 사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나 건드냐? 나 그 돈 없다니까? 제발 나 좀 가만히 놔둬. 제발 나 좀 놔두라고! 그러면서 달라들더래요. 막 오는데 일단은 사람이 살아야 되겠는데 옆에 뭘 잡고 던질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본인이 이 방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한 게 이 방은 특이하다라고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거실하고 방하고 장판이 달랐어요. 이 방은 비닐 장판이었어요. 근데 거실이 그 비닐 재질이 아니고 완전 재질이 달랐대요. 근데 이 방만 비닐 재질이고 우리가 보통 바닥에다가 이런 거를 깔 때는 옆면은 조금만 올라오게 하잖아요. 근데 옆면이 거의 한 10에서 15cm 올라와 있게 바닥 도배가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방 전체를 큰 비닐 장판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 한복판에 본인이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달라들었고 거기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매체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칼 든 사람은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칼을 들고 오길래 본인도 뒤로 물러나면서 칼을 이제 막 휘두르더래요. 그 원빈이 칼싸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식이도 당황해가지고 칼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일단은 최대한 팔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팔을 잡았답니다. 근데 팔을 잡기까지 과정 중에 일단은 우리 그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가 조금 베어가지고 피가 나더래요. 근데 어찌됐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손목을 잡고 막 씨름을 하는데 힘 좋더래요 진짜. 그러니까 서로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너나 나나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막 몸싸움을 하는데 똘비가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이 창식이란 사람 눈을 보는데 그동안 본인이 봐왔던 그 어떠한 건달, 그 어떠한 양아치의 눈빛과는 달랐대요. 딱 느낌이 더 이상 진짜로 갈 때까지 갔는데 차마 내 스스로는 갈 용기도 없고 나 좀 그만 괴롭혀. 제발 이 자식들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었대요. 예. 그런데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어쩔 도리가 없었대요. 잡은 손 하나를 뻗어서 엄지손가락을 창식이 왼쪽 눈 깊숙이 밀어 넣었대요. 와. 쫙 밀어 넣으니까는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면서 창식이가 머리를 뒤로 확 빼면서 바닥에 엎드리더래요. 아, 내 손 혹시 내가 크게 뭐 했나 해서 손을 이렇게 봤는데 손에 피는 안 묻어 있더래요. 예. 아, 내가 뭐 누나를 지금 쳤거나 이런 건 아닌가 보구나. 다행히. 근데 엎어져 있는 창식이 손에는 칼이 아직도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발을 뻗어서 칼을 발로 눌렀대요. 그리고 한쪽 발로 머리를 세게 밟았답니다. 빵 하고 밟고 칼을 뺏어서 그 집에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손발이 덜덜덜덜덜 떨리더래요. 손발이 막 떨려가지고 일단은 신고를 했답니다. 핸드폰도 있고 그러니까는. 근데 사람이 여기 우리 동네 아니잖아요 지금. 머리가 하얘지고 긴장이 워낙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어딘가 지금 못 불러주겠더래요. 막 여기가요. 여기가 자 집원이 우체통을 다른 때 같으면 열어보고 할 텐데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옆을 막 두리번 하면서 뭐 돌비 세탁소요. 돌비 세탁소 옆에요. 돌비 어디 지금 거기가 막 긁잖아요. 112 센터로 네. 가니까 콜이. 여기가 그 충남 논산 돌비 세탁소 그 골목 막 하면서 과호흡도 막 오더래요 사람이. 막 이제 그러면서 어찌됐건 설명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옆에 골목에 나와가지고 기다리는데 여기가 동네가 조금 그런 골목에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따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한참 서 있다가 아이고야 내가 왜 칼을 들고 있지? 그래가지고 칼을 본인 차에다 던져 넣고 혹시라도 창식이가 또 뭐라도 들고 나오면 후딱 차에 타려고 차 앞에서 경찰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같이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는데 너무 신기했대요. 본인이 기다리면서 그쪽 방향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나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없더래요. 뭐야? 근데 경찰분들도 아니 뭐냐고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요 그 여기 그랬더니 일단은 그 출동을 했으니까 상황 설명 다 듣고 그 내용을 다 적어서 가시잖아요. 경찰분들이 싹 메모하고 이제 경찰분들은 철수를 하셨대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가 본인 집도 아니고. 일단은 살면서 너무 무서운 경험을 해가지고 다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내려왔대요. 내려오면서 이제 그 건달하는 그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나 죽을 뻔했다고 요래저래 해가지고 나 진짜 칼 맞고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러니까 너처럼 어중이 떼중이 하면 안 된다고. 돈 받을 때도 말이야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예. 그리고 한 공간에 그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네가 딱 봐도 갈 만큼 간 사람 아니었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없는 셈 치고 잊어라. 야 그거 더 이상 건들지 마라. 그런 놈들은 너 와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또 그냥 너한테 칼 꽂는다. 그런 놈들은 조심해라. 그냥 그 조언을 주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 죄송하게 됐다고. 돈 못 받게 됐고 내가 오히려 죽을 뻔했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아유 사장님 나 진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면서 차용증 다시 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차용증을 다시 줬대요 사장님한테. 그러니까는 그래도 안 다쳤으니까 됐지 뭐 가봐 하고 그래가지고 끝났대요 그렇게. 뭐야? 예. 그리고 나서 그 당구장 죽돌이 아저씨들 있잖아요. 죽돌이 아저씨들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의 영웅담 이런 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당구장 꽤나 오래 다닌 죽돌이 아저씨가 화를 내더래요. 네. 그 사장님은 참 이렇게 어린 친구한테 또 그런 짓을 왜 시켜 또! 막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살아온 게 천만 다행이다고. 자네 말고도 내가 아는 거 몇 명 더 있다고. 뭐 이런 일 한다는 사람들 몇 명은 못 돌아온 걸로 내가 알고 있다고. 참 그 사장이란 사람도 본인이 장난질 해가지고 그렇게 도박으로 올가맸으면 적당히 끝낼 줄도 알아야지. 야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여기 당구장 사장이라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예전에 저 한가닥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이고 살아 돌아온 게 참만 다행이다고.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 생각을 했대요. 예. 저 사장님이 그런 사람인가? 그 사장님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예. 사장님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사장님 나이는 대략 한 뭐 50 초반? 그쯤 되려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형님 있잖아요. 네.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조금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디 당구장 사장님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5분도 안 되고 전화 오더래요. 이 동네에서 진짜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그 사람 사기쳐가지고 빚지게 만들고 그 돈을 받아내는데 진짜 악랄하게 받아내는 걸로 진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널 그냥 그렇게 보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차용증 다시 받고, 아이고 그 사람도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말더래요. 네. 그러면서 그 형님이 누누이 당부를 하더래요. 그 창식이란 사람 있잖아요. 창식이란 사람 집으로 우편이라도 하나 써서 보내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요래저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편 하나 보내고 그 연락처 동생 거 내가 따준 거 있지 않냐고 거기로 문자도 하나 보내라고. 그게 차라리 네 신상 편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하고 그 이후로는 큰일이 없었는데, 예. 어설프게 그렇게 돈 받아준다고 설치다가 갈 때까지 가고 그런 양반한테 하나 걸려가지고 힘들었던 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역시나 현실공포 황제의 입담을 너무나 잘 들었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겠지만 저는 항상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꾸마님. 지하 감옥에 밥 좀 제때 넣어주셔요. 말로만 건강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감옥이 있어도 동네꾸마님 감옥 코스는요, 여러분들 거기는 궁궐입니다. 안에는 최신식 모든 초호화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에요. 문은 열면 그 안은 이제 궁궐인 거지. 특실이죠. 귀족 여러분, 이 현란한 말솜씨에 속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저는 절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귀족님들. 맨날 속지 마십시오. 캐비어 드시고, 뭐 캐비어가 몇 개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캐비어가 자갈치를 먹으면서 캐비어 맛이 날 때까지 맡고 있습니다. 귀족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맨날 그거 있잖아요, 그 비싼 검은색 버섯 그 있어요, 비싼 거 크럼프인가 뭐 아무튼 그 버섯 맨날 트러플. 드시고 트러플 아시잖아. 이거 봐, 전 몰라도 불리님 맨날 아시죠? 시키니까. 제가 버섯하고 오이 못 먹는 거 알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배고파 죽겠으면 버섯 주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동네꼬마님.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트러플을 항상 이런 초고급 음식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항상 여러분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겪으실 일이 없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반갑습니다. 아유,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기본 골자는 네. 약간 영적인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좀 하이브리드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다양하게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커버예요! 이 사연은 제 소개를 많이 해드렸지만 제가 음악 전공을 해가지고 밴드를 좀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알던 사람 얘기인데, 그 음악 활동을 하던 시절에 홍대 이런 데서 보통 밴드 공연을 해요. 그렇죠. 거기 공연을 이제 하다 보면 공연장이 있을 거고, 거기 밴드 대기실이라는 게 있어서 밴드들이 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공연 준비를 하기도 하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근데 보통 하루에 공연을 하면 저 같은 인디 밴드들은 혼자 단독이 아니고 밴드가 한 3팀에서 4팀이 해요. 그래서 대기실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선배 밴드 하나와 공연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라고 줄 4개 달린 거 있는데 그걸 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사연의 주인공이 될 텐데,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네 밴드와 제가 좀 인사할 기회가 생겨서 보통 대기실 토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렇게 그날 공연도 잘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똘비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적당히 대면대면해서 반존대를 쓰는데, 커버씨 너 밴드 잘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지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 똘비 형님이 홍대 밴드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게 사람이 실종돼서 신고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공연을 갑자기 안 하고 밴드 활동을 그만두시고 특별한 소식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똘비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저대로의 삶을 쭉 살고, 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똘비는 특별한 소식도 없고, 아무튼 그러시던 똘비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괴담 사연 수집한다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인스타그램 그쪽에서 저를 팔로우해서 제가 마팔로우 표시가 떴었어요. 근데 그분이 피드 사진을 보니까 무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보고 처음부터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한번 쭉 사진을 둘러보니까 약간 뭔가 좀 최소한 민속에 관련된 뭔가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DM을 보내가지고 형님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그 밴드 하면서 잠깐 인사드렸던 커버라고 합니다. 하니까 답장이 느리지 않게 왔어요. 와가지고 커버씨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또 간단한 스몰 토크를 하고, 제가 좀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 하면서 연락처를 받고 쭉 대화를 했어요. 또 이제 무복 입고 하시니까 제가 또 슬슬 입질을 오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형님 제가 좀 가볍게 휘발성 있는 그런 간단한 재미 소재로 쓰는 것만 아니고 좀 약간 진지하게 괴담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참여를 하는 게 있는데 좀 이렇게 겪거나 보신 일이 혹시 계신지 제가 여쭙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인스타 메모나 스토리에 괴담 제보 받는다고 제보 요청 올리기도 합니다, 형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형님 혹시 무복 입고 계셔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무속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들어보니까 커버야 내가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서 밴드를 그만두고 그렇게 하게 됐다. 갑자기.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냐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갑자기 공연도 안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여쭤봤더니 쭉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하나의 사건을 겪고 약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아니 몰랐었는데 자기가 깨닫게 돼가지고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속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신 것인데, 자 이제 이분이 무슨 일을 겪었냐면, 당시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가 그때 제가 밴드 할 때니까 2015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2015, 16년 그때쯤 겪었겠죠? 아무튼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이분이,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실 게,
인디 밴드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일을 병행하면서 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밴드만으로는 돈을 벌기는커녕 뭐 합주실 사용료 내고 뭐 앨범 제작하고 하는데 돈이 오히려 드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그때는 인터넷 방송 안 했어서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핸드폰 판매, 그 핸드폰 판매 사원이라고 하죠. 영업도 하고 우리 대리점 가면 흔히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 뭐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근데 이분이 그 당시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방식을 후회하시면서도 지금 매우 반성하고 계세요. 뭐냐? 그분이 좀 약간 강매를 많이 해왔대요. 뭐 홍대 쪽 걸어다녀 보신 분들은 근데 제가 요즘에도 홍대를 안 다녀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나가던 양복 입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예. 뭐 젊은 뭐 여성분들이라든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처음엔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들려주셨는데 먼저는 투표 하나 해주세요. 혹은 뭐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판이나 메뉴판 이런 거 설문조사판 같은 데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예를 들어 질문이 뭐 지금 나는 무슨 폰을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질문에다가 예.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만약에 난 아이폰 최신형 뭐 16을 써요. 아니면 나는 뭐 갤럭시 노트 10 뭐 이런 걸 씁니다. 네.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갤럭시 노트 10은 이제 오래된 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폰들을 구형 모델을 쓴다. 그럼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서 상담만 받아보세요. 상담만 받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액정 강화 유리를 무료로 갈아드립니다. 뭐 아니면 액세서리 무료로 드릴게요. 케이스 네.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일단 유혹해서 끌고 가요. 또 근데 들어가서 유리 갈면서 근데 고객님 이거 폰이 좀 오래되셨네요.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영업을 한대요.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가 옛날이라서. 근데 진짜 문제는 똘비 이분이 이 과정에 있어서 되게 강압적으로 이걸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기 싫다는데 막 팔짱을 껴서 막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말로는 좀 못되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핸드폰을 좀 강매 비슷하게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만약에 그 구매하려는 사람이 상대가 좀 똘비는 남자인데 상대가 좀 예쁘장한 여성분이시다. 그러면 또 요즘 전문용어로 번따라는 게 있대요. 그 번호를 딴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번호를 물어보고 뭐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뭐 영업사원으로서는 떳떳하진 못하게 그렇게 핸드폰 판매를 했었대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똘비가 그 핸드폰 영업을 하면서 그거에 부업의 부업으로 또 비슷한 일을 했다는데 뭐냐 보통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기존에 있던 폰을 반납하고 뭐 할인 혜택 받고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기존 폰 날리는 대가로 주는 보상이란 게 있어요.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핸드폰 가격 할인도 있고.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못 들어가지고 이게 정확한지 요즘에도 그런지 아니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자는 이렇습니다. 핸드폰 쓰던 거를 반납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데 그 반납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핸드폰에 기스가 있다, 뭐 유리가 깨졌다 이런 하자 상태를 파악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업자분이 오시는데 그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한테 받은 중고폰을 업자분한테 날린대요. 근데 그 중고폰을 막 날리는데 그거를 이제 고객 폰뿐만 아니라 똘비가 자기가 어디서 중고를 구해가지고 부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나 여러 가지 뭐 중고 제품 파는 그런 어플이 있잖아요. 뭐 번개장터 같은 거 그런 어플을 둘러다 보면 무료 나눔하는 폰이 가끔씩 나와요. 완전 구형폰들이겠죠. 똘비는 부업으로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업자한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폰이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아주 소소한 금액 진짜 얼마 되지도 않지만 별걸 다 했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뭐 저축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자기 밴드 활동에 좀 쓴다든지 뭐 술 마시는 데도 쓰고 데이트하는 데도 쓰고 그렇게 뭐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대요. 근데 뭐 일단 잠깐 여기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뭐 밴드 하는 사람들 다 저렇게 무자파냐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 다 저러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그걸 뭐 싸잡아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직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비양심적인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검색을 또 해요. 그래서 핸드폰 사는 손님이 보통 줄을 서서 막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뭐 어플 보면서 그날도 뭐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말이 안 되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갤럭시의 최신형 폰이 그 2025년 현재로 S25인가 그래요. 근데 그 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갤럭시 S25 울트라 무료 나눔합니다. 예. 근데 이 글을 보고 처음에는 똘비가 콧방귀도 안 꼈던 게 본인도 그런 게시글 올리거든요. 왜? 예. 낚시하려고. 본인도 최신형 폰 공짜로 가져가세요. 뭐 그래놓고 와서 보면 뭐 이게 공짜인 줄 알았더니 뭐 요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거 써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낚시성으로 자극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었대요. 유튜브로 치면 뭐 썸네일 낚시 같이. 그런 글이 많았었기 때문에 넘기려다가 근데 오늘따라 싸구려폰 게시글도 없고 나눔한다고 이거 한번 그냥 눌러보자. 안 낚이면 그만이지. 그러고 눌러봤더니 근데 보통 이런 낚시글 같은 경우 둘러보면 일단 상담 주세요. 문의 뭐 땡땡땡 뭐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노출 안 하고 떠 있는 게 일반적인 낚시글인데 이 글은 되게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실물 사진도 찍혀 있어요. 뭐 박스만 단순 개봉이다.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개봉 사용 안 했구나. 근데 이걸 왜 나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신형 폰 무료 나눔한다니까 댓글이 당연히 많이 달려 있었고 뭐 좋아요도 많이 눌려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의 본전이다. 그러고 쪽지를 하나 보내봤대요. 혹시 이거 나눔 가능할까요? 저는 홍대에 살고 있는 김똘비입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답장이 안 올 거라 생각했죠. 왜냐면 예약자도 많고 또 너무 좋은 폰이니까요. 그걸 그냥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띠링 하면서 알림이 와요. 어플에서. 그래서 판매자님 이름을 커버라고 할게요. 커버님이 쪽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커버? 잠깐만 이거 그 핸드폰 파는 그 나눠주는 판매자 이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봤더니 혹시 나눔 문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진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똘비가 뭐 핸드폰 솔직히 매장 직원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그냥 일반인인데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되게 담백하게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쭉쭉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그러더니 판매자 그 커버라는 아이디의 사람이 네 됐죠? 가져가세요. 주소 보내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소를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A로길 B번지 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는 데인지 네이버 지도나 지도 어플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있는 주소였대요. 주소가 진짜 있는 주소네? 차로 근데 한 30분 거리에 있네? 가깝잖아. 그래서 이렇게 위성사진까지 봤대요. 위성사진으로. 그랬더니 되게 외진 곳에 있었고 약간 을씨년스러운 집이었대요. 그래서 홍대 번화가에서 한 30분, 40분 달려서 나가면 외곽인데 그쯤에 있는 사람이 안 살아 보이는 곳. 약간 이상했대요. 근데 보통 중고거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상한 느낌 정도는 들었는데 보통 이런 데 가서 왠지 좋은 일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자신의 평소 행적도 생각해보면 갔다 괜히 한 대 맞을 것 같기도 하는 이상한 웃긴 생각도 들고 근데 그래도 그 호기심과 그 욕심이 똘비에게 들었던 약간의 불안감을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해요. 시간 언제 뵐까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직업이 있는 일하는 사람이라서 한 10시쯤 시간이 됩니다. 10시쯤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그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일을 후딱 뭐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퇴근해서 10시에 자기 차를 몰고 그 주소에 찍힌 뭐 일단 폐가라고 할게요. 폐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주변은 어두웠고 밤이 됐으니까. 근데 그쪽이 인적이 드물고 번화가도 아니고 그냥 동네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이 거의 깜깜했대요. 가보니까 그 폐가는 이게 아무리 봐도 막 흉측한 건 아닌데 네. 흉가 느낌은 아닌데 도저히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폐가인데? 여기서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되게 보는데 보니까 되게 벌어진 듯이 문짝이 반쯤 떨어진 게 있었대요. 입구에. 그거 보고 야 이거면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닌데. 그리고 벽에는 사람들이 낙서 이거 막 스프레이로 무슨 그래픽 있잖아요. 페인트로 막 그거 하는 거 돼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계세요 했는데 정적만 흘러요. 그래서 뭐야 낚시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중고거래 어플을 켜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건 또 보내자마자 바로 읽음이 뜨더니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선생님 혹시 여기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혹시 안 오시는 거세요? 늦으세요? 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장이 없어요.
그냥 문 앞에 있다고. 그 말 듣고 문 앞에 보니까 아까 문이 반쯤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이 끼륵하면서 열어져 낀 건 아니고 좀 더러워가지고 뒤로 이렇게 빼꼼히 고개만 내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휴대폰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찡그리고 보니까 진짜 갤럭시 S25 울트라 그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최신 폰이었겠지만 이제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갤럭시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주변에 두리번거림과 동시에 조심스럽게 폰 박스를 집어들었죠. 근데 그 순간에 손에 딱 폰을 드니까 답장이 없던 그 어플에서 또 알림이 와요. 떼랭 하면서 보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사람이 없는데 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중고마켓 알림이 아니고 알 수 없음이라고 발신자 숨김이 된 문자 메시지로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메시지가 화면에 뜬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생각했죠. 거래 상대가 보낸 건가? 아니 근데 상대라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 중고거래하는 그 어플은 뭐가 됐든 간에 번호가 뜨진 않단 말이야. 먼저 까지 않으면 익명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 핸드폰은 내 손에 들어왔고 지금 자기한테 누가 달려든 것도 아니고 위해적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이상해져가지고 재빨리 그냥 그러면서 차로 돌아갔죠. 일단 폰은 주웠으니까. 그래서 차에 올라가가지고 쫄려가지고 확인도 못하고 박스만 들고 왔다가 안에 벽돌이 들었는지 뭔지 모르니까 박스를 열고 핸드폰을 살펴봐요. 일단 진짜 갤럭시 그거 S25 그게 맞아요. 목각폰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각폰이 그거잖아요. 그 전시되는 그 플라스틱. 아무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작동하는 최신형 폰인데 조금 이상한 점은 켜보니까 배터리가 1%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빨리 충전하려고 이제 꽂아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치가 배터리가 아무리 좀 기다려도 1%에서 더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려가서 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좀 이상했지만 일단 핸드폰 전원 들어와 있으니까 화면을 쓱 밀어보니까 잠금은 안 돼 있었대요. 패턴이든 비번이든. 그래서 폰을 딱 이렇게 열어봤더니 갑자기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뭘 만지지도 않았는데 카메라가 켜지면서 찰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뭐야 갤러리 카메라를 열어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방금 찍힌 자기 얼굴 사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가 알아서 찍은 거예요. 근데 좀 놀라웠던 거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서 카메라가 찍혔으면 자기 얼굴이 있을 거고 그 차가 웬만한 차들은 뒷좌석에 있는 차들이니까 뒷좌석이 이제 같이 찍혔을 텐데 그 뒷좌석에 거뭇하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형태 같은 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싹 돌아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진을 다시 봤는데 거뭇한 뭐가 있고 그러고 있는데 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해요. 잘 쓰세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뭐야 하면서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핸드폰도 충전도 안 되고 이상하고 사진도 찍히니까 핸드폰을 그냥 박스 넣어서 박스채 밖으로 집어 던졌대요. 그냥 찝찝하니까. 그러면서 시동 걸고 전력으로 이제 풀악셀 밟아가지고 왕 하면서 갔는데 폰을 창 밖에 던지고 이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가면서 무심코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랑 백미러 보니까 근데 백미러를 봤는데 그러니까 백미러가 그 안에 있는 룸미러죠. 차 안에 있는 거. 그걸 봤더니 뒷좌석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힐끔 이렇게 뒤에 돌아봤더니 실제 내 눈으로도 보여요. 씩 웃으면서 있는데 외모는 이랬어요. 외모 설명을 좀 이제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전달 드릴 텐데 그 존재는 일단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모습이었어요. 불퀴즈일까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자고 머리카락은 긴데 엉켜있었고 물이 뚝뚝 떨어진 느낌이 들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차 안에서도 그 존재의 약간 그 희미하게 그 반짝이는 눈동자 같은 게 정확히 보였는데 그 눈은 룸미러 속에 똘비를 엄청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옷은 그냥 평범한 셔츠랑 청바지? 밝은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대요. 셔츠가 되게 흰색 셔츠인데 오래된 것처럼 약간 떼끼면 누리끼리하게 낡아 있었고 젖은 천이 이제 피부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에 빠진 느낌이었대요. 근데 누리끼리한 얼룩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냥 찌든 때보다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피가 오래돼서 착색됐을 때 약간 나중에 되면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더래요. 똘비 형님이. 그렇게 보였고 청바지 무릎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패션으로 예쁘게 너덜너덜한 게 아니고 완전 다친 듯이 찢겨져서 넉마가 돼 있는 그런 바지였대요. 이제 마지막인데 입술은 이랬어요.
창백하게 팔았고 그러면 또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소가 문제였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그냥 한번 소리내지 않고 활짝 웃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맞죠. 근데 그 존재는 마치 우리가 뭐 썩소 날릴 때 한쪽 입꼬리만 올리듯이 근데 그 한쪽이 쫙 찢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똘비가 오 하는 순간 입이 더 크게 찢어지는 형태로 막 벌어지면서 막 하하하 웃더래요. 그래서 웃음소리가 막 머리를 울릴 때쯤에 못 견디겠어가지고 갓길에다 급하게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세우고 확 돌아보니까 온데간데 존재가 사라졌더래요. 그렇게 그날 일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너무 무서워서 좀 어떡하냐 그러고 했는데 뭐 그 다음에 가위 눌린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날에 출근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며칠이 지난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 뒤로 주변시에 낯선 그림자가 이제 일렁이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세수할 때 손으로 물웅덩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수하려고 고개 숙이고 포즈를 잡는데 거기서 뭔가 어른거리면서 똘비를 보는 느낌도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반복되는 악몽. 그래서 견디다 못한 똘비가 이제 지인의 소개로 점집을 찾아가 봤대요. 들어갔더니 무당분은 이제 할머니셨고 무당이 이제 딱 똘비를 보자마자 눈을 이렇게 가늘게 슬는 듯이 뜨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어디서 주웠냐? 그래서 깜짝을 놀래가지고 에? 하니까 내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 어디서 이상한 물건 주웠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약간 좀 믿음직하더래요. 그게 주운 걸 먼저 대뜸 말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말씀을 쭉 드리니까 할머니 무당께서 그 존재 지금 네 등에 딱 붙어 있다고. 근데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러더니 잠깐 갑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좀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셨는데 부적 하나 뭐 써오신 건지 손에 쥐고 계셨대요. 그걸 이제 똘비 이마에 딱 붙였더니 똘비 표현으로는 등 뒤에서 싸늘하게 소름이 끼치면서 귓가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그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대요. 네가 선택한 일이라고. 순간 눈이 앞에가 하얗게 우리 비녀 오듯이 핑 돌면서 끊겼었고 똘비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뭐 그 자리였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무당할머니는 미동 없이 그냥 똘비가 깨어날 때까지 지켜보신 것 같더래요. 그러고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거 안 되겠다. 네가 업을 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니요? 그랬더니 무당은 한참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서로 뻘쭘하게 얼마나 정적이 흘렀을까? 똘비가 선생님 하고 여기까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네가 직접 무당이 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건 우연이 아니고 네가 무언가 깊은 잘못한 일에 대한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리고 무당은 보통 신내림 받고 뭐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당이 돼서 이거를 푼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그러고 돌아갔대요. 그러고 이제 똘비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가 이 정도까지 잘못한 일이 있나? 너 해봤자 뭐 그냥 강매하고 뭐 떳떳하지 못한데 누구나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딨냐고. 왜 그 핸드폰 미지의 판매자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곰곰이 진짜. 근데 너무 그 괴로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봤더니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 귀신이 붙은 이유를. 그러니까 사기 아닌 사기를 쳐서 영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기친 고객 중 한 명, 이름을 가명으로 뭐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몇 달 전 똘비가 상태가 나쁜 그 중고폰을 뭐 여느 때처럼 새 것처럼 속여서 팔았었던 적이 있대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왜 똘비는 김미영 때문이라고 생각했냐? 자, 미영 씨 이야기예요. 미영 씨는 고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좀 정신적으로 부족했던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병원에 들어가거나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 분은 아니고 조금 왜 우리 살다 보면 약간 부족한 게 안 느껴지다가 어느 대화하다 보면 약간 부족하신 분인가? 이 정도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셨고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고등학생 올라가는 아이가 새 핸드폰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옛날이라고 해도 뭐 신제품 정가로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중고폰을 알아보는 중에 호객행위에 당해서 똘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똘비는 새 폰을 뭐 후려치는 것보다도 이 사람 좀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S급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거를 팔았어요. 중고폰을. 이제 가격 자체는 뭐 최신 폰이라고 주장한 시세대로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다 하면 그대로 받았대요.
물론 그것도 기종을 속였으니까 사기긴 하지만 미영 씨가 근데 자기 이런 게 처음이라고 불안해하니까 똘비가 이제 자신만만하게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 핸드폰에 진짜 통달한 사람이고 중고폰 거래도 진짜 제가 많이 합니다. 그 박스 개봉만 한 제품이라서 걱정이라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영 씨는 고민 끝에 돈을 얼마 입금했고 똘비는 됐다 싶어서 서둘러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우선 미영 씨가 받은 휴대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대요. 배터리가 몇 퍼센트, 그러니까 낮은 퍼센트 이상으로 충전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 10% 이런 식으로요. 그거 외에도 뭐 그냥 미세한 번인 현상이든지 기능 정상 작동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고 그래서 미영 씨 따님한테 그 고등학생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새 거 맞냐고 박스만 새 거고 안에 있는 거 완전 상태가 안 좋은데요? 그랬더니 시치미를 떼고 구매할 때 분명히 설명드렸다고 박스 개봉만 한 상품이고 사용감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딸이 아니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뭐 중고거래는 원래 환불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거래 끝낸 거니까 더 연락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좀 미영 씨와 따님의 연락을 차단을 했대요.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아니라서 대충 말씀드리면 뭐 핸드폰 샀을 때 특히 어르신들한테 많이 했던 그 안 좋은 방법이었다는데 부가 서비스나 소액 결제 이런 게 과하게 붙게끔 뭐 이렇게 계약서 쓸 때 하는 게 있대요. 와. 근데 그때 한 게 한 달에 이제 소액 결제랑 부가 서비스 한 것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뜯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영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시라고 했고 진짜 그 몇 년 착실하게 이제 조금씩 띄어 모아가지고 핸드폰 겨우 사는 형편인데 저 요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며칠 뒤에 그래서 미영 씨와 딸이 매장으로 직접 찾아왔지만 똘비는 매장에서 모른 척하고 경찰을 불러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좀 지금 약간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면 의미심장하게 한 말이 기억나더래요. 당신 똑같이 당할 거라고. 뭐 그 당시 똘비는 그냥 이런 고객들 너무 많았으니까 코웃음 치면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고 몇 주 뒤 딸이 매장에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또 왔네 짜증난다 하면서 뭐 경찰 부를까 뭐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는데 딸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한마디만 할 거예요 아저씨. 우리 엄마 극단적인 선택했다고. 그 말 딱 하고 돌아가더래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똘비는 1년의 사건을 겪은 거였고 여기까지 복귀해 보니까 그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그 폰은 김미영 씨 딸이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안 차는 것도 그렇고 그 뒤의 모습도 내가 익숙하게 느꼈지만 누구지 싶은 목소리도 김미영 씨의 원혼일까? 혹시 그 저주가 깃든 것일까? 그리고 나는 그 저주를 직접 핸드폰을 집어든 것이구나. 그제서야 많이 늦었지만 똘비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 개통할 때 서류상에 주소가 있대요. 주소 조회가 된다는데 그래서 거길 주소로 찾아가 봤대요. 무릎 꿇고 빌라고 진짜로 참여한다고 제발 어떻게 해주시라고. 근데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갔는데 온데간데 없고 딸도 없고 그래서 뭐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산 조회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국 똘비는 그때 미영 씨 딸을 만나는데 실패했대요. 그러면 진짜 남은 방법이 뭐가 있냐. 똘비는 결국 할머니 무당을 찾아가서 신내림 받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무당은 이제 찾아뵈니까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무당이 되는 굿? 뭐 이런 걸 할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굿 같은 걸 했대요. 그래서 네가 무당이 되는 것은 너한테 붙은 존재를 떨치기 위한 게 아니야. 뭐냐? 궁극적으로 네가 그 영을, 그러니까 미영 씨의 영이겠죠. 영을 달래고 용서받고 다른 사람에게 네 잘못한 만큼 베풀어야 되는 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진짜 그때 그렇게 괴로운 와중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막 그제서야 모든 게 물밀듯이 오면서 후회가 되고 깊이 뉘우쳐지면서 눈물이 뚝뚝 나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굿을 받습니다. 굿이 시작되니까 몸이 가만히 있질 않더래요. 막 누가 제 표현에 의하면 내 몸을 걸레 짜듯이 짜고 있는 고통이 느껴지면서 몸이 막 가만히 있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뒤틀리는 가운데 갑자기 그 주었던 폰의 이미지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입에서 이 한 글자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핸드폰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고 암흑이 되었대요. 굿하는 그런 소리도 다 멈추고 긴 정적이 흐르고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되게 알 수 없는 말이고 지금도 이 맥락상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난 네가 아니야 라고 말을 들린 걸 끝으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똘비는 무당이 되었고 신내림 이후 똘비는 더 이상 김미영으로 추정되는 물에 젖은 귀신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똘비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음악과 다른 생업을 하지 않은 채 무어부의 길을 걷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뭐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지인이라면 지인이고 근데도 이분이 자신의 입장에서 들려주는 것이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본인 위주로 미화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똘비를 욕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뉘우쳐서 다행이다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자유인데 저는 얘기를 전해드린 건 이것에 대해서 뭐를 한다기보다는 핸드폰에 저주를 걸어서 그 핸드폰에 저주 걸린다는 말이 저는 영화에서만 봤지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었고 예. 그분의 표현에 의한 거지만 핸드폰에 저주를 걸어서 그걸 주음으로써 어떤 매개가 돼서 무업을 걷게 되는 결과가 같다는 이야기가 참 신박해서 저로서는 한번 이렇게 또 우연찮은 기회로 인스타그램 하다가 듣게 돼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섬뜩하네요. 예. 그리고 네. 커버님께서 워낙 그 말씀 전달을 잘해주시니까 저희는 뭐 믿고 듣죠. 이제는 목소리도 감사합니다요. 워낙 좋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무서운 얘기는 좀 뒷전이고 목소리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커버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하셔서 또 시청자분들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커버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커버님도 진짜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뭐 돌벤져스 분들이야 실수 없이 쭉 가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깔끔하게 무서운 이야기 전달을 딱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또 커버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아직까지도 커버님의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커버님.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얘기는 제 거 올라온 영상 중에 그 재생 목록 보시면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등장했던 제 지인 여학생 동글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글 학생이 들려준 또 다른 사연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 친구 얘기하면 동글이는 뭐 술을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소개드렸었는데 22학번 여대생이에요. 오늘 사연은 동글이가 조금 어릴 때 그러니까 한 6살, 7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근데 일어난 건 그때 일어났고 동글이가 좀 커서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해요. 오호. 근데 당부드릴 건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 이야기 중에 제보자분의 가족이 좀 엮인 이야기가 있어서 지나친 비난이나 판단은 조금만 줄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글이가 그 6살일 때고 그 당시 살던 곳이 조금 특이해서 특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둘러서 경기도 외곽 지역의 한 시골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글이는 그 마을에서 엄마랑 아빠 그리고 친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동글이 아버지는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그리고 할머니는 밭일을 하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대요. 동글이네 마을 뒤에는 근데 산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뒷산이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보통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산이 음기가 강하다 뭐 이런 말이 돌았대요. 근데 그게 그냥 느낌적으로 음기가 강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올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 한 6가지 정도 사건들이 겹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야기가 그 산에 얽혔던 6가지 짧은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오호, 예. 첫 번째는 사라진 아이 사건이라고 해서 어느 시골 동네처럼 동글이네 동네도 아이들이 막 있었대요. 그래서 뭐 돌아다니면서 놀고 하겠죠. 그 마을에서. 근데 그 중에 동글이네 근처에 살던 한 동글이 또래 정도의 7살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평소에도 뒷산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보통 무리랑 어울려서 노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산에 올라갔다가
귀가를 안 한 거예요.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동안 난리가 나가지고 큰일 났다 해서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뭐 이렇다 할 흔적조차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감쪽같이 그냥 사라진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비관을 하고 어떻게 이제는 너무 슬프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즈음에 그게 한 일주일 지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 다쳤다거나 꼬질꼬질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있었는데 그 아이가 사라졌던 한 일주일가량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안에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이상했대요. 근데 다만 단지 좀 반복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혀가 긴 남자가 밥을 주셨다. 뭐 이 말만 좀 반복을 했대요. 딴 거는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마을 어디에서도 그런 뭐 혀가 긴 흰옷 입은 남자 당연히 보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마을도 작으니까 뭐 옆집 애들 장난감 종류도 알 정도로 서로가 다 알고 지냈는데 전혀 뭐 그런 인상착의의 사람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다 싶은데 애는 또 멀쩡해.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아이는 좀 산에 가는 걸 두려워하긴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이상하지만 잘 돌아왔으니까 그냥 그런 하나의 기이한 해프닝이 있었다 정도로 넘어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밤마다 들리는 북소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북소리? 네, 그 다 같은 마을 뒷산 얘기고요. 그 뒷산 중턱에는 성황당이라는 게 하나 있었다고 해요. 되게 오래된 성황당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산신제? 뭐 그런 것을 지내면서 산의 기운을 좀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성황당이 맡아서 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되게 막 그래서 잘 모시고 관리가 되었던 곳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성황당이 방치가 되었대요. 왜냐하면 현대가 되니까 산신제나 그런 것을 들이지는 않고 이제는 뭐 아무도 관리 안 하니까 폐허처럼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앞에 그 아이가 사라졌던 사건 이후로 조금 이상한 제보들이 연이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비 오는 날 특히 밤이면 그 성황당 근처에서 약간 알 수 없는 그 북소리가 하나 들렸다고 해요. 무슨 어디 영상 같은 거 보면 스님들이 치는 막 양손으로 그런 북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기이한 게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그 북소리를 들은 사람은 들은 지 며칠 내로 좀 병을 앓는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면서 되게 불안해하는 증상들을 보였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리를 따라서 그 성황당 쪽에 가봤는데 정신을 잃고 있다가 발견돼가지고 실려 내려오기도 했다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실려 내려온 사람 기억을 잃었고 세부적인 묘사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겹치는 키워드는 혀가 길었다, 흰옷을 입은 남자라는 그런 키워드가 동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굴이 할머니가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유추해 보시기로는 그럼 앞에 이야기 아이도 혹시 성황당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 흰옷 입은 여인이에요 이번에는. 근데 한편 또 한 가지는 밤늦게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똑같이 흰옷을 입게 했는데 어떤 여자를 보았다는 제보들이 또 생긴 거예요. 물론 남자는 아니긴 한데 근데 혀가 또 길게 메롱하듯이 메롱이라면 좀 웃긴데 좀 길게 내밀고 젊은 여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 남자는 그 중년 정도의 청년 아저씨 사이에 뭐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 여자는 항상 산길 어귀에 서 있다가 뭐야 그러고 사람이 다가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한 번은 동네 청년이 이제 혈기왕성한 나이고 하니까 호기심에 그 여자를 따라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여자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는 없고 또 일주일가량 그 청년이 사라진 거예요. 다 큰 어른이.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그 청년은 산 아래 자락 끝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 직후에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중얼거리기만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앞에보다 심각했던 게 그 일 이후로 청년이 좀 그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중에 한 말은 그 여자가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부족한 말투 같이 약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짧은 얘기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사라진 개예요. 어느 여름날 동네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사라졌대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비해서는 주목을 덜 받으니까 그 강아지 주인이 그 강아지가 사라진 지 며칠 만에 없어진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우리 도시처럼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약간 방목하는 형식으로 키워서 좀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잃어버린 거를 뒤늦게 알아채고.
아무튼 그래서 걔가 진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강아지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장소, 네, 그 성황당 근처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걔가 마치 그곳에서 뭐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약간 움직이지 못한 채 경직돼서 앉아 있었다고요. 죽진 않았고. 더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개의 상태였는데 굶주린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분명 사라진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마치 몇 개월 동안 방치된 것처럼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대요. 바싹 마르고. 그래서 개 주인이 깜짝을 놀래가지고 황급히 개를 데리고 내려왔죠. 근데 그 후로 개가 이상한 행동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약간 공허한 곳을 향해서 좀 짖고, 그래서 좀 이제 씻기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안에 방에다 두고 키워야겠다, 돌봐야겠다 하니까 방 안을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되게 불안한 듯이 낑낑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그러고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몇 주 정도 지났을까? 그랬을 때 원인 모르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는 마을 사람들이 그 이후로 겪은 얘기인데, 점입 가경인 것은 4번째 얘기에서 개가 사라진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기묘하다 느낄 만한 그 악몽이 좀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뭐였냐? 꿈속에서 어떤 젊은 남녀 부부가 나타나서 그냥 뭘 해코지한 건 아니고 그냥 말없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꿈이었대요. 근데 이것도 좀 충격적인 점은 그 꿈을 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꿈을 꿨다는 거였는데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부를 목격한 거죠, 꿈에서. 그래서 사람들 꿈속에서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진 않고 그 약간 서글픈 느낌? 뭘 약간 화가 났다거나 어떤 악의에 찼다기보다는 좀 약간 슬픈 표정으로 응시만 했다고 해요. 젊은 부부. 그러면 그게 성황당이랑 무슨 관련이 있고 뜬금없이 왜 마을 사람들 꿈에 등장했을까요? 싶어서 얘기가 이제 메인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6번째 얘기인데, 동글이가 아까 전에 겪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6살이 되던 때 여름에 그 뒷산에서 벌어진 사건이 지금 쭉 들려지는 얘기의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 동네 사람들은 마실처럼 뭐 혹은 운동 삼아서 뒷산을 자주 오르내렸대요. 그 산이 좀 되게 개방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동글이네 가족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주로 가셨지만 가족들 전부가 종종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뭐 쉬어가곤 했던 그런 루트가 있었대요. 자주 다니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회사원 청년, 뭐 대충 똘비라고 하면 똘비가 평소처럼 산을 이렇게 헉헉대면서 뛰어오르다가 조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웬 젊은 부부가 돗자리를 펴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돗자리 펴고 막걸리 마시면서 뭐 안주를 브루스타라고 하죠. 거기 뭐 가스통 끼는 거 거기다가 위에다 뭘 지글지글 끓이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동네 사람일까? 뭐 놀러 온 사람일까?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뭐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를 건네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젊은 부부가 뭐 같이 술 한잔 하자면서 붙잡더래요. 근데 똘비 청년은 운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산꼭대기를 향해 다였죠. 거의 다 왔었는데, 근데 그 똘비 청년이 내려오는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그 조금 전까지 있던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돗자리랑 그 안주를 올려두었던 그 브루스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 듣기로는 한 5분이나 되었을까? 그래서 어딜 갔을까 싶어서 이제 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이상하다 그러다가 문득 위를 올려봤는데, 거기에 이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이미 그 싸늘하게 그렇게 변해버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깜짝을 놀래가지고 똘비 청년이 급하게 이제 경찰이랑 119 뭐 이런 데 동시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랑 구조대가 와서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이랬어요. 뭐 예상했다시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맞고 타살 이런 거 아니고, 아무튼 이 사건은 앞의 내용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앞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건 팩트니까. 또 이 사건은 마을에 큰 충격을 줬죠, 당연히. 근데 더 기이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어요. 사건 당일날 오후에 그 사건을 모르고 있었는데 동근이의 할머니께서는, 근데 뭐 연애 때처럼 밭으로 가던 길에 산 중턱에서 브루스타랑 돗자리가 있는 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 청년이 올라간 사이일까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하여튼 아무도 없는데 돗자리랑 브루스타가 있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걸 공짜로 생각하고 집으로 다 좋으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때는 신고하기도 전이었고 그래서
할머니는 그게 죽은 사람의 물건인 줄은 모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사건 소식을 마을에 퍼져서 듣자마자 동굴의 할머니가 깜짝을 놀라가지고 그 물건들을 그걸 함께 나눠 가진 이웃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이거 죽은 사람 물건이라고 이거 우리 뭐 안 좋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급히 거기 가서 제 자리에다가 돌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흔히 하듯이 막 소금을 뿌리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동굴이나 할머니가 좀 약간 기력이 쇠이셨는지 좀 약간 마음에 걱정이 많으셨는지 그 산에만 가면 약간 헛것 같은 게 보인다고 하셨대요.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사람 그림자가 막 스쳐 지나가는 느낌도 들었고 종종 느끼는 건 또 가끔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약간 환청처럼 애매하게 좀 들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의 안 좋은 선택 사건 그리고 동굴이 할머니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뭔가를 좀 주워오거나 캐오거나 이런 걸 좀 금기시하게 암암리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주워와서 이상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긴 있었다고 하고 뭐 짧은 얘기로는 한 번은 뭐 산에서 발견한 무슨 장신구가 있었대요. 머리핀 같은 게. 근데 값이 나가 보여가지고 동네 사람 한 분이 그거를 집에 들고 왔는데 또 안 좋은 꿈도 꾸고 가족들이 좀 아팠대요. 본인은 괜찮았는데. 그래서 장신구 그 할머니 얘기 듣고 또 장신구 돌려놓고 나니까 또 악몽이나 뭐 병 걸리고 이런 게 멈췄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마을 사람들은 결국에 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믿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해가 지고 나면 아무도 산에 가지 않았고 예전에는 마실도 가고 나물도 캐고 하던 사람들 발길도 뚝 끊겼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동그리 할머니도 더 이상 그 밭일을 가던 길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동그리가 이제 별거 아닌 말인데 기억하는 게 그냥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할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동그리는 다 컸는데도 저한테 이거 사연 들려주면서 그 산을 생각하면 섬뜩하더래요. 서늘한 느낌도 들고 그 산에서 벌어진 그 많은 기이한 사건들 때문일까요?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동네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산에서 이상한 거 보면 손대지 말고 그냥 산을 가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하는 그런 게 생겼대요. 이야, 예. 그래서 그 뒷산이 여전히 그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부분은 뭘까?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제가 얘기 중간에 들을 때까지는 뭐 앞에 뭐 이상한 사람 목격도 되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선택했고 순간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경찰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식도 했고 그러면 뭐 확실히 사람이 맞아요. 그 사인도 판명되고 사람이 왔겠죠? 근데 이 동그리 할머니 생각은 이렇대요. 그 성황당에 그 모셔지던 영이 남자와 여자인 어떤 뭐 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들이 이제 버려지고 성황당에 버려지고 모셔지지 않으니까 그 부부가 외지인일 텐데 외지인 부부에게 깃든 것이 아닐까? 확실한 건 그 젊은 그 정도 나이대 부부가 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깃들어서 저주 아닌 약간 저주 비슷한 걸 내린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듣는 지역이고 이야기인데 저는 정확한 지역을 들었는데 그게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물론 서울 사람이라서 다른 지역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쪽 사람들은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 성황당에 있는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연 초입에 좀 더더욱 애들러서 지역을 말씀드렸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뭐 얘기만 편하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짧은 얘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커버님은 사랑스러워서 고백은 원래 제 몫인데 자꾸 이제 그 기회까지 뺏어가시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지금 애써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을 지금 이렇게 좀 평소에 카톡도 안 드리고 좀 자제하는데 이러시면 또 잠 못 잡니다. 뭐 짧아서 아쉬운 것 뿐이지 커버님의 이야기들은 아쉽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오늘도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알고 그걸 또 시청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재밌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참여하는 게. 그 산이 어딜지 그건 모르겠지만 보통 산은 아니다.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커버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커버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경기도 외곽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성황당이 있는 산 이야기를 들고 와주셨는데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특히나 그 마을 사람들 그 사이에서는 그 산을 가지 말라라는 이유가 또 있는 섬뜩한 곳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분명히 그런 곳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